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역국가의 성장에서 한국과 일본 부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배울 50쪽, 51쪽을 펼쳐서 보면 7세기 한국사에서 삼국 통일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전을 주제로 50쪽은 통일전쟁 전, 그리고 51쪽은 통일전쟁 내용과 그 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내용을 한국사부터 보고 일본사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삼국의 항쟁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무엇을 얻고자 대립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한강이었죠. 한강은 한반도 중심지를 흐르는 강으로 삼국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요충지면서 일본과 중국 등 외국과의 교류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삼국 중에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나라가 누구였죠? 네, 바로 백제였죠. 4세기 이 백제 근초고왕 때 지도죠, 그죠? 마한 세력을 멸망시키고 밑으로 내려가죠. 가야연맹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북쪽으로는 고국 원앙을 죽이고 평양까지 진출했죠, 그죠? 고구려 영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는 일본 규슈 지역과 중국 요서 지역, 산둥반도까지 진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그가 남긴 유물 중에 일본 외왕에게 하사했던 칠지도가 있어요. 기억나나요? 가지가 7개인 이렇게 생겼었죠. 가지가 이렇게 7개인 검이었죠, 그죠? 그 이제 중국 지역으로 진출한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지도가 잘려서 선생님 이 당시 중국 지도를 가지고 와 보면 요 5호 16국의 혼란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당시 여기 보면 동진, 전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은 5호 16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로 백제를 누르고 한강의 주도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고구려였죠. 그죠? 4세기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그 이후로 등장했던 소수림왕 기억나나요? 그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하면서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구인 태학을 설치하는 등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펼치며 국내 정치를 빠르게 안정시켰죠. 그것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이 등장하면서 만주벌판 달렸잖아요. 그죠? 북쪽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이 등장하면서 여기 한번 볼까요? 국내성이었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쳤죠. 그죠? 결국엔 5세기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한강유역을 빼앗으면서 근초고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고국 원앙의 원수도 갚고 어떻게 보면 고구려 최대의 전성기를 5세기 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소위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네, 바로 중국이 5, 16국 시대 이어서 위진남북조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팽창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제압하고 한강의 마지막 주인이 된 나라가 있었죠. 누구였죠? 네, 바로 신라였습니다. 이 신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했던 백제만큼 활발하고 화려한 나라도 아니었고 고구려처럼 중국과 견줄 만큼의 군사적 강국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웃국 연맹국가였던 가야의 침입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라의 내무랑은 광개토대왕에게 군사를 요청해서 금관가야의 침입을 막아야 했던 적도 있었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호명그릇,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릇이 신라 왕릉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찌질이었던 신라가 어떻게
역사의 주역, 삼국 통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느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신라의 전략적인 배신이 통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하 정책은 이 백제를 타겟으로 했었죠. 그죠? 하지만 신라 입장에서도 달가울 수만은 없는 정책이었어요. 이에 이제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고 서로 공동으로 고구려를 대응하다가 고구려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백제 성왕과 이 영역을 넓혔던 신라 진흥왕이 함께 한강 유역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백제는 남한강을 그리고 신라는 북한강을 이제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이 신라 진흥왕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제 성왕을 배신 때리고 이제 한강 유역을 독점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기세를 몰아서 북쪽에 고구려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이런 황초령비, 마온령비와 같은 비서까지 남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신라를 수호할 만한 영웅이 등장했었죠. 그 진흥왕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선덕여왕의 오른팔 왼팔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당시 한강 유역을 독차지했던 신라는 이로 인해 가지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백제와 고구려 양쪽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한반도에서 고립이 돼버렸어요. 왕따가 돼버린 거죠. 이에 신라 김춘추는 고구려 연개소문을 처음에 만나가지고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신라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가 이렇게 밉상으로 구는데 응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당태종 중국으로 직접 건너가서 이 당과의 이제 외교를 통해서 신라의 고립상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김춘추의 손위천왕 이제 김유신이죠. 김유신 여동생이랑 결혼했잖아요. 김춘추가 그죠? 그래서 당나라 군대와 연합하면서 후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라가 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군사적인 강국이었다 할 수 있는 고구려의 쇠퇴였다는 거죠. 당시 위진남북조로 360년 동안 분열돼 있던 이 중국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수나라와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는 이제 통치 체제를 점검하고 나아가서는 밖으로는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어떻게 보면 서열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중국의 분열을 틈타 급격히 성장했던 이런 고구려 눈에 가시였겠죠, 그죠? 그래서 수, 양제 그리고 당태종이 거듭해서 고구려 침략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이에 고구려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백제와 동맹을 감행하게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려제 동맹이라고 얘기해요. 뒷글자만 따서. 그래서 남북으로는 돌궐, 고구려, 백제외 그리고 동서로는 수단과 신라가 연결되는 이 한자로 따지면 십자형이죠. 그죠? 숫자 10. 십자형 외교 형태를 띠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이런 삼국의 항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건 한국사 시간에 워낙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라 여러분도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국통일 전쟁이 아무래도 중국, 한국, 일본이 모두 엮인 국제전의 양상을 띠는지라 동아시아사에서도 너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한국사만큼의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한강을 둘러싼 세력 구도의 변화 이런 내용은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신 바짝 차리고 정리 한번 하고 가볼게요. 먼저 4세기에는 백제의 전성기였어요. 그죠? 이 지도에서 포인트는 뭐다? 백제가 고구려를 압박했다는 것. 그죠? 그런 다음에 5세기에는 그에 대한 반동으로 고구려가 복수에 성공하며 고구려 전성기가 오게 되었죠. 이 지도에서 포인트는 고구려의 남하 정책이었다. 그로 인해서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는 나제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6세기에는 나제 동맹을 바탕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이제 누르면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로 인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한반도에서 뭐 했다? 고립시켰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7세기에는 고구려와 수,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이걸 여수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구려와 당, 여당 전쟁이 벌어지면서 고구려가 쇠락하게 되고, 이에 고구려는 이제 이제 여제 동맹, 백제와 이제 고구려죠, 그죠? 동맹을 결성해서 남북 연합을 형성하고, 신라는 이런 고립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 고구려 침공에 실패했던 수나라와 당나라와 동서연합을 구축하게 되면서 십자형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남북연합과 동서연합은 어떻게 됐겠어요? 네, 이 격렬한 대립은 결국 삼국통일전쟁의 발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삼국통일전쟁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이 부분에 탐구활동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 금성교과서의 지도가 엄청 뚜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나라를 이어서 중국을 지배하게 된 이 당나라는 위진남북조 분열 시기에 성장했던 돌궐과 고구려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제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었던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독점하면서 백제와 대립하고 있었고, 이에 고구려는 돌궐과 동맹하고, 그죠? 그리고 백제와 연합을 하면서 이제 백제는 또 외와 연합을 하면서 신라는 철저한 고립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에 신라의 누가? 김춘추가 고구려 침공에 실패했던 당나라와 연합해서 나당 연합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로 김춘추는 이후에 이제 선덕 진덕 여왕 이후로 성골 출신의 왕이 이제 다 끝이 나면서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되는데, 이런 공로가 이제 반영이 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삼국 통일의 과정, 삼국 통일 전쟁의 과정을 번호로 매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네, 이게 남북 동서. 첫 번째는 이런 십자형 대립 형국의 완성, 즉 나당 연합의 결성이라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은 좀 TMI인데요. 한국사 시간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가 아니라 왜 백제를 먼저 멸망을 시켰을까요? 사실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중 당연히 고구려를 먼저 멸망시키고 싶었을 텐데, 신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백제가 더욱더 부담스러웠던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백제 성왕 이후로 백제 의자왕이 이를 때까지 이 백제를 배신했던 신라를 백제가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춘추가 당태종을 설득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대화는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먼저 우리가 고구려를 치게 되면 나당 연합이 그 사이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신라의 공격력이 약해져서 고구려 침략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백제를 먼저 치고 고구려를 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튼 백제가 멸망하니까 이 백제의 우방이었던 이 일본, 왜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일본과 나당 연합군이 백강에서, 지금의 이제 금강이에요. 이 금강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백강 전투인데요.
이 금강은 백제의 이제 그 당시 수도였던 사비성을 관통하는 강으로 이 전쟁에서 이제 결국 일본이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외교기관이었던 이 다자이후라고 보이죠, 그죠? 이걸 내륙으로 옮기고 해안에 성을 쌓아서 나당 연합군의 침입을 대비하는 등 이 철저한 준비를 했답니다. 하지만 나당 연합군의 목표는 일본이 아니라 누구였죠? 네, 바로 고구려였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고구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렇게 나당 연합이 계획한 대로 통일전쟁은 마무리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당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고구려 백제 다 멸망하고 신라? 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 이남 땅을 원래 신라에게 주기로 했었거든요. 백제 땅을. 그리고 당나라는 고구려 땅만 가져가겠다라는 약속을 깨고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호부를, 그리고 백제 땅에는 그 하부 조직인 웅진 도독부, 신라 땅에도 계림 도독부를 세우면서 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신라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당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신라와 당나라의 싸움은 국력 차이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라는 기존에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등장했던 백제 부흥운동 세력, 그리고 고구려가 무너지고 등장했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들과 연합해서 당나라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지전에서는 매소성에서, 해상전에서는 기벌포에서 당나라군을 이제 물리치면서 행복하게 이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쉽게 당나라가 물러났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신라의 국력은 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손을 털었지? 알고 봤더니 그 당시 당나라 사정이 아주 복잡했어요. 안으로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기억나요? 측천무후, 당고종의 이제 와이프였죠, 그죠? 측천무후가 아주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송첸칸포왕이 토번 지역을 통일하면서 비단길을 독점하고 당나라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한반도에만 이 당나라가 집중할 수 없었던 사정이랄까요? 이렇게 하늘까지 신라를 도와주면서 신라는 결국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이후 동아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고구려는 비록 멸망하였지만 그 유민들이 발해를 세우면서 한반도에는 신라, 통일된 이유니까 통일신라라 부를게요. 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대립 상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당나라는 이 발해와 신라뿐만 아니라 북쪽의 위구르, 토번, 다양한 이 외국 세력들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래서 모두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려면 힘드니까 조공 책봉 관계를 이용한 적당한 기미 지배 정책, 말고비를 틀어지는 이런 정책으로 국제 관계를 이제 이끌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해와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도 그들 간의 어떤 대립 구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세계의 강자로 군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나라는 이 장안성을 기점으로 뭐 모든 나라에 이렇게 막 교통로를 막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당나라의 국제적인 문화 교류는 동아시아 각국에 아주 많은 발자취를 남기게 돼요. 그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 율령이나 불교 파트에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한반도에서의 지역국가 성장을 살펴보았고요.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표 형식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표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조문시대, 기억나나요? 조문, 무슨 뜻이었죠? 네, 새끼줄 모양의 토기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죠? 그럼 조문 토기를 사용하던 시기는 신석기 시대였죠. 그럼 야요이 시대는 역시 야요이 토기를 사용하던 시기를 뜻하는데요. 야요이 시대는 한반도로부터 철기, 청동기, 벼농사 등의 문화가 전파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화려한 조문 토기가 수수한 야요이 토기로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가
야요이 토기가 아마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민무늬 토기를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야요이 시대가 이제 청동기 철기 문화를 흡수하면서 한반도의 문화의 영향으로 이런 토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여튼 이렇게 금속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전쟁이 등장하고 그러면 뭐 승자와 패자가 발생해서 승자 중심의 부가 집중이 되고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등장하는 이런 양상이 이어진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던 야마타이국 등 30개의 소국이 막 등장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권은 야마타이국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앞쪽은 네모나고 뒤쪽은 둥근 형태의 전방 후원분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대한 고분군, 여러분 집 크기를 보세요. 그죠? 거대한 고분에 잠드는 지배자는 대단한 권력자였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권, 바로 야마토 정권의 등장을 이제 알리는 이제 유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은 어떻게 이제 세력을 강하게 만들었느냐? 지금 여기 지금 내용이 약간 다 안 들어갔네요. 시성제도라고 해서 기존의 지방 세력자들, 호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들을 성과 씨를 부여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성씨예요, 성씨. 그들을 세력별로 계층화시키고 그 정점에다가 왕권을 세워가지고 이때부터는 고분 시대부터는 스스로 왕 중의 왕이란 의미의 대왕, 먼저 이제 대왕, 오키미라는 단어가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야마토 정권의 등장과 성장은 이 삼국에서 건너왔던 도웨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견되는 이제 스에키 토기 역시 이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것을 보았을 때 이 삼국에서 이제 들어왔던 이 삼국 도웨인의 어떤 문화와 정치적인 교류가 야마토 정권의 성립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런 야마토 정권은 쇼토쿠 태자가 등장을 하면서 한 단계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데요. 이 쇼토쿠 태자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승려 해총과 고구려 승려 해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호류사와 같은 큰 절을 아스카 지역에 만들면서 도레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불교 문화가 특히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점점 막 도레인이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때 이제 국제적인 문화 교류에 개방적이었던 당나라에도 문화사절단, 견당사를 일본이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중국 스타일의 율령 체제를 일본이 받아들이게 돼요. 율령 체제라는 게 뭐냐? 이제 천자를 중심으로 왕을 어떻게 보면 중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이 모든 기본 제도를 만드는 게 율령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의 개혁을 추구하는 그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교과서에서도 표시가 있죠, 그죠? 체크하고 가도록 해요. 그래서 이 앞서 형성된 문화는 아스카 문화와 앞서 형성된 아스카 문화와 대응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하쿠 문화라고도 부르는데 이 크게 하쿠 문화까지는 기억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 일본은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이 패배를 하면서 이제 밖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다이오 율령을 반포하고 내부 체제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게 됩니다. 이 다이오 율령에서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본뜬 이관팔성제가 일본에서 등장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에 유사한 모습이 발해에서도 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관팔성, 삼성육부, 발해의 삼성육부까지 이 자세한 내용은 율령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이때 당시 군주의 명칭도 대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텐노, 천황이라고 이제 지칭하기 시작하고, 나라 이름도 외국이란 표시에서 현재 쓰는 일본이란 단어로 바꾸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천황 중심의 권력은 헤이조쿄, 이제 나라시, 지금 나라시로 옮기면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이 헤이조쿄 역시 중국의 장안성을 본따서 만든 것으로, 이 중국의 장안성의 모습은 발해의 상경성, 신라의 경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때 이 당나라의 영향을 동아시아 각국이 아주 많이 받아들인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때에는 우리가 왕권이 강할 때 등장하는 게 이런 역사책 편찬과 이제 사원, 절을 만드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역시 일본에서도 이런 일본석이란 역사책이 도다이지라고 하는 대규모 절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다이지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 사람 보이죠?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이제 부처님의 크기가 이만한 거예요. 그럼 이 부처님을 담기 위한 건물의 크기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 도다이사를 중심으로, 도다이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절, 국분사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 나누어 지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국분사를 세우면서 불교를 이용해서 천황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도 수도를 헤이안쿄로 옮기면서 헤이안 시대가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점점 귀족들이 이제 사유지를 늘리고, 그러면서 대규모 농장인 장원이 등장하게 되면서 천황의 권력을 뒷받침하던 율령체제가 해이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안사의 난 등 이제 이런 각종 밀란이 발생하면서 당나라 문화가 이제 해이해지니까 이제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이거 중요해요. 일본 고유의 문화 색채, 국풍 문화라고 합니다. 당나라 유행인 당풍을 반대하는 말로 국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 고유의 어떤 문자, 가나 문자라든지 일본 고유의 어떤 신앙인 신도와 불교가 융합하는 이런 형태도 나타나게 돼요. 지학사 지도에서 요걸 예쁘게 정리한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시대 구분은 토기에 따라서 조몬 시대와 야요의 시대로, 또 최초의 야마토 정권의 성립은 고분이란 유적이 등장하는 고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보통 그 정권이 위치했던 지역명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뭐 이후에 뭐 에도 막부,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명칭이 끝나는 이유는 쿄가 한자로 수도 경자를 뜻해요. 경. 그래서 이걸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현재 일본 수도가 어디예요? 도쿄죠. 그죠? 동경을 도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주처럼 일본의 오래된 옛 수도 교토 들어봤죠. 그죠? 말 그대로 경도, 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 쿄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얘기한 TMI니까 패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단원에서 지역국가의 성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왕조사를 맥락으로 한번 훑어보면 정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연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연표는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기만 같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수업을 동아시아 역사의 파급력이 컸던 중국을 중심으로 파악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은 아무래도 익숙한 게 한국사잖아요. 그죠? 한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아시아 역사를 이제 파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중국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국사를 보면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나서 한나라 등장, 이제 이걸 통일했던 진한 등장, 그리고 나서 삼국으로 분열, 위진, 남북조 시대, 그리고 나서 이걸 통일했던 수, 당의 등장, 그리고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의 멸망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보면요.
한국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 그리고 진안 교체기에 위만이 이동했죠, 그죠?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 접수하고, 그래서 한무제가 고조선 멸망시키고 한사군 설치하고, 그러면서 여러 나라 성장하고 그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부상하게 되죠, 그죠? 4세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어딨나? 여기 선생님 내용을 추가를 좀 하면 좋겠네요. 여기 보면은 근초고왕이 고구려 이제 고국원왕을 죽였던 내용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5세기에는 어디 있나요? 장수왕이 평양을 천도를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6세기에는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된다 했었죠, 그죠? 그리고 7세기에는 여기 보니까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그리고 7세기 중엽에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으로 고구려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결국에는 나당 외교가 등장하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백제가 멸망하고 일본이 도와준다고 백강전투, 다시 고구려 멸망하고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나당전쟁, 그리고 나서 이걸 물리치고 통일 완성, 통일신라,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 건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일본을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조몬토기 조몬시대, 야요이토기 야요이시대,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나라의 등장, 야마타이국을 포함한 30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최초의 통일 정권 야마토 정권이 이제 보여주는 게 고분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백제로부터 막 고구려로부터 도레인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데서 도웨인. 그러면서 쇼토쿠 태자 등장하면서 이제 일본사 업그레이드.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호류사와 같은 이제 불교 문화 발달하면서 아스칸 문화 성립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견당사 파견 시작하면서 이 견당사를 다녀온 유학생을 중심으로 천황 중심의 천황 중심의 율령적인 정치제도 개혁인 다이카 개신, 그리고 백강전투 패배한 이후에는 다이오 율령을 통해서 나라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천황권은 나라 시대에 와서서 더욱더 이제 발달을 하게 돼서 도다이사와 같은 대불, 그리고 전국 각지에 이제 그 사찰 세운 데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로 수도 천도하면서 귀족 문화가 강해지고 견당사 파견 중지하면서 국풍 문화 발달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 방식인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